새 야구 방망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얻은 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방식 자체도 이상하고. 그 공포는 한밤의 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2003년 9월 14일 5일간의 긴 추석 명절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경 당시 홍익대학교에 다니던 23살의 대학생 박씨가 고향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철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철길 주위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조금만 가면 곧 자취방에 도착했을 박씨. 그런데 누군가 아까부터 박씨를 집요하게 관찰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멀리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조용히 숨어서 바라보던 두 눈동자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틈바구니 사이에 있었습니다. 범인이 숨어있던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걸어가자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덜미를 둔기로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피해자 박씨는 범인이 튀어나왔을 때 낌새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공격당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는 연세대학교 인근에서 발견됐고 가방은 경의선 철길 옆에서 발견됐는데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카드 2장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범인이 떠난 현장에 박씨는 얼마나 쓰러져 있었을까? 뒤늦게 발견된 박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박씨가 사망하고 이틀 뒤인 16일 그녀의 사망 소식이 사건이 일어난 근처인 홍대 주변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일명 홍대 칼침 괴담으로 불리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한 이 소문은 불상의 괴한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홍대 미대를 다니는 여자 학생들만 골라서 살해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홍대과 99학번 여학생이 살해당했습니다. 강도가 칼로 목 뒤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 위에 뼈가루를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홍대 미대생 2명이 더 죽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나이도 비슷하며 전공도 비슷한 여학생들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이 소문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오프라인도 장악했습니다. 당시 홍대에 다니던 학생들은 여자만 골라서 죽인다는 범인 때문에 한동안 밤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문 내용 중 피해자가 칼로 공격했다는 것과 뼈가루를 뿌렸다는 내용만 뺀다면 나머지는 사실에 근접했습니다. 박씨가 공격당하기 약 2달 전인 7월부터 홍대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이 홍대에서 비 오는 날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저희 홍대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또 2003년에 제가 이제 근처에서 또 이걸 들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때 또 생각이 나는 사건인데요. 불상의 범인에게 둔기로 홍대에서 사람이 공격당한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을 당시에 했었고요. 선생님 뭐 당시 이때랑 이 사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두운 골목길 혹은 새벽 시간이 인간의 심리적인 두려움을 약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공격하는 것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혼자 이동하는 여성, 이런 사람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왜 둔기가 사용됐냐 하면은 이것은 굳이 뭐 죽인다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제압 방법으로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바로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일단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놓고 돈을 노리는. 만약에 죽이는 걸 노렸다고 하면은 이 방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또 절명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이분은 쓰러져서 발견되지 않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근데 돈을 노리는 것도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작은 돈을 노리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공간을 계속 배회하면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이 시기가 2000년 초반 이거 그 전까지는 일면 아리랑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대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중년의 남자는 중년 이상의 술 이제 먹고 네. 비틀거리는. 지갑에 예를 들어 현금이나 쫑깨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노리는 건 그래서 금전을 위한 목적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젊은 여성의 지갑이 얼마나 들어있다고 이걸 타겟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타겟 선정에 있어서 좀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좀 돈이 있는 그리고 심야 시간에 네. 젊은 사람이 아니라 한 40, 50대 아저씨들 돈이 있어 보이는 전형적으로 돈을 노리지만은 거기에는 맹점이 뭐냐면은 술이 얼마나 취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술이 취해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은 버쩍게 갖고 덤벼들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위험 요소죠. 그러니까 이 범인은 애초에 혼자 다닌 여성을 노린 거죠. 그러면 성범죄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공격 방식 자체가 달랐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다 차이가 날 건 뭐냐면은 일종의 공격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냐. 기습해서 사람을 상해하고 도망가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화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이런 방식의 도로댕기면서 공격을 하고 도망가는 그러다가 부수적으로 돈을 노리는 이런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도 가능한 것은 이 사람의 카드라든가 이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신촌 근처에 있는 대학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성의 몸에 다른 어떤 형태의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머리만 공격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홍대 칼침 괴담이라고 홍대 미대생을 뭐 여자애들만 공격을 한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뼈가루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이에요. 앞서서 이제 공격당했던 그 지역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이건 연결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터넷에 올린 괴담을 네. 뭐 거기서 인터넷 속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됐을 수 있는 건데 범인이 이거를 좀 틀어버리려고 자기들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이나 범인들이 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사실 홍대하면 유명한 게 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괴담으로서 홍대하면 미대하면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하는 일종의 여성에 대한 성적 혐오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런 비슷한 괴담. 홍대 미대생들이 야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야작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야간에 많이 길에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하필 거기가 여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철길.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그 두개골 한 무대에서 사망하신 분도 야간에 공격당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노출되는 타겟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도 분들이. 보호해주지 않죠. 네. 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당시에 조금 약간 이런 변질되긴 했지만 많은 그때 당시에 공포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관할사 형사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가 병고를 당하기 2달 전인 7월 서울 연희동과 북아현동 인근에서 비 오는 날 새벽 여성들을 상대로 한 퍽치기 강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7월 29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 첫 신고된 이후 9월까지 홍대 부근과 신촌 근처 주택가에서 무려 8건이나 벌어졌던 겁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초중반의 여성이었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방송 리포터 등 피해자의 직업군은 다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씨를 제외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모두 중상을 입고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머리에 외상이 낫기도 전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고 그것도 20대 중반을 넘기지 않은 여성들이었고요. 비슷한 새벽 시간대, 비슷한 주택가 골목, 그리고 우연히도 여러 건이 비가 내리던 날에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8건의 사건 중 5건이 비 오는 날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은 부위도 비슷했고 두개골이 함몰된 모양과 상처의 모습도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경찰이 상처의 모양으로 추정한 범행 도구는 장도리 혹은 벽돌공들이 사용하는 한쪽은 뭉퉁하고 한쪽은 날카로운 도구인 다용도 해머였습니다.
흉기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처는 물론 철문점이 모여있는 을지로 등지를 다니며 며칠을 수소문했지만 물건을 사간 손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새벽에 벌어졌던 탓에 목격자나 증거가 전혀 없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씨 사건 전부터 이미 인근에서 잠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게 다가와서 순식간에 뒤에서 공격을 하고 가버리니까 피해자들이 범인의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 현장이 모두 인적이 드물고 흥미진 골목길인데다가 새벽이고 당신 뭐 CCTV도 없었고요. 진짜 수사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비가 내렸던 탓에 족적이나 지문 등 범인이 흘리고 갔을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개인적인 연결점도 전혀 없었고 불특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원한 관계나 지인 조사 같은 것도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답보에 빠지자 모방 범죄가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범인이 영화를 보고 사건을 흉내내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살인 추억 내용이었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연쇄 퍽치기라는 수법은 와일드카드랑 닮았다. 이런 의견이 오고 왔습니다. 막막했죠. 무작정 사건이 일어난 동네랑 근처 동네 비디오 가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영화 살인의 추억과 와일드카드는 첫 사건이 발생하기 두세 달 전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인근에 살던 우범자들이 빌려본 비디오 목록을 조사했고 두 영화를 모두 빌려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총 8건의 사건이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 모두 20대 중반, 초반 이런 대상이었고 새벽 시간대에 후미진 골목에서 비슷한 모양의 흉기로 공격당한 듯 함몰된 모양이랑 뭐 이런 것들이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기간하고 뭐 집중도, 모양 등을 봤을 때는 동일 범죄로 좀 봐야 될까요? 비슷한 여건이라는 게 뭐 어차피 홍대 신촌이라고 하는 데가 이대 이쪽이라는 데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사시는 것처럼 그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거고 길에서 이동하는 그거 밤늦게 이동하는 CCTV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동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뭐 그때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 장치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경계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바로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수법적인 동일성으로 봐서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따라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 가능성이 존재하죠. 근데 얻을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10만 원? 당시 뭐 18년 전이라 하더라도 10만 원이 뭐 크다면 크지만 뭐 네, 뭐 범행을 그렇게, 하기에는 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상태라고 하면은 네. 굳이 이동해 와서 거기로 원정으로 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네. 비슷하게 거기서 그 동네 불량배 중에서 아니면 조금 나이가 어린 애들 네. 이런 가능성 쪽으로 보면은 동일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현금하고 카드를 모두 다 가져갔는데 물론 맞고 바로 기절했기 때문에 비번을 뭐 묻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뭐 카드에서 인출한 돈은 없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범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범죄 경력이나 전과가 있거나 이런 쪽은 또 아니듯 보여요. 카드의 의미를 모르거나 네. 카드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네. 쓸모없는 짓을 한 거죠. 이게 또 이제 경찰 수사가 당시에는 CCTV도 없고 현장에 물증도 없었기 때문에 영화가 사실 마침 비슷한 게 두 편이 나왔어요. 양동근 씨가 주연했던 와일드카드죠. 형사 영화 중에서도 수작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 오는 날만 골라서 살인을 한 건 당시에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유명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대여해 간 우범자들의 목록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수사가 나오는데 뭐 절박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그렇죠. 형사들은 뭐 반복되는데 범을 못 잡으면 무능하다는 될 찍을 테니까. 근데 와일드카드 영화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수법적으로. 살인의 추억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그거는 뭐 이춘재 사건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지만 네. 그렇게 봉준호 감독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지만 와일드카드는 수법적으로 퍽치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범인들한테 영감을 줬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죠. 네, 수사가 그야말로 미로에 갇혀 있을 때 바로 홍대 그 칼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문이 기사화되면서 인근 학교 학생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그 소문은 영화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처럼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 범인이 대학생, 그것도 여자 대학생만 노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박씨 사건에 덧칠해진 소문 말고도 자신의 지인이 병고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박씨가 숨진 지 하루 만인 17일 새벽, 이 학교 예술학과 3학년 학생인 C양은 상수역 근처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C양은 걸어가던 중 누가 건드리는 느낌이 있어 뒤를 돌아보니 시커먼 남자가 다짜고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더 구체적으로 사리부터 퍼졌습니다. 피해자 C양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자 범인이 흉기를 꺼내들고 내리쳤다는데 다행히 빗나갔고 비명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망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범인은 20대 후반에 키가 178cm 정도였고 스포츠형 머리에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는 건장한 남자라는 인상착의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 속 내용 중 단 하나도 사실인 것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구체적인 소문은 누가 퍼뜨리는 걸까?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재수생이 홍대 앞을 지나다 뒤에서 흉기로 찔렸는데 어깨 쪽지와 목을 스쳐서 귀가 관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후 가상의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목되면서 대학생 누군가는 피자헛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고, 미대의 어느 후배는 이유 없이 남자에게 두들겨 맞고 실신한 뒤 충격으로 휴학을 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장악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근처 학교인 홍대와 연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 특히 여성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늦게 귀가할 때는 꼭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등골이 오싹해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밤에 남아서 그릴 수가 없어요. 괴담이 나돌자 주변 학교들은 학생들, 특히 여성들에게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라는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고, 근처 미술 학원들 역시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보다 떠도는 괴담이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시켰던 겁니다. 당시에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또 커뮤니티 등이 활발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공포와 소문 이런 것들의 어떤 메커니즘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1997년 IMF 이후에 사회가 한번 꺾이면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사회가 약간 좀 좋아지는 과정에 있었죠. 2000년대 초반쯤 됐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2003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 4년에 유영철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그때쯤에 그 바로 전에 정도의 연쇄살인이 있었고, 이 대학가 중심으로 상당히 성범죄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그건 알고 있었고, 치안이 사실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이 야간에 그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분명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홍대 퍽치기 사건을 통해서 폭발해버린 거죠. 사실은 네. 도시괴담으로. 이것이 퍽치기 사건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이 대학가의 성범죄, 연쇄 성범죄 사건과 연결되는 것과 많이 연결됩니다. 네, 시대적인 공포감이 좀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 주변이 생각해 보면 이제 혼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주택가, 그 골목, 좁은 골목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하긴 하겠네요. 이게 마포 발바리 사건, 발바리라는 말을 안 쓰지만 연쇄 성범죄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2006년도, 7년도에 가장 답답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연쇄 성범죄와 그 비슷한 성범죄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해요. 그때는 신고죄였기 때문에 네. 아예 이사가 버리고 학생들은 휴학해 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잡힌 범죄자들은 지가 했다 그랬는데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마포 지역부터 연결되는 신촌, 홍대 이 한 라인이 이 좌로 가면 그렇고 우로 가면 그렇고 용산 쪽까지 이게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리고 오목 쪽 이쪽까지도 위험하구나라는 그때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체를 파악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터졌던 것들이 아동 연쇄 성범죄, 연쇄 강간 이런 사건이 그 뒤로부터 막 터졌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이 괴소문이 퍼지는 중에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9월에 박 씨가 사망한 이후 10월 13일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현장 인근에서 잠복을 하던 중에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동교동 로터리 쪽에 차를 세워두고 잠복에 들어간 형사들은 차창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 50m쯤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금발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여성 혼자였기 때문에 형사들은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느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 사이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방망이처럼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여성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남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형사들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신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잠시 범행을 멈춘 남자. 하지만 오토바이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방망이를 치켜 들었습니다. 그때 야, 이 새끼야! 소리치면서 달려갔더니 이놈이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한 100m 정도 쫓아간 것 같아요. 결국은 체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신촌, 홍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퍽치기범은 32살의 김씨였습니다. 현장에서 잡히자 그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는 범인 김씨가 청계천 공구 상가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것으로 약 5kg의 무게가 나가는 새로 된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김씨는 검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 5kg짜리 야구 방망이 2개를 넣고 다녔는데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면 야구 연습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너무 시달리고 채권자들이 이렇게 사람 풀어서 찾으면 죽여버리니 어쩌니 그런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범인 김씨는 동대문에서 재단 장사를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약 2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그는 연희동의 한 옥탑방에서 내연녀와 동거를 하던 중 생활고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퍽치기 범죄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7년 전 구치소에 있을 때 배운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범인 김씨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뺏은 지갑과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김씨에게 지갑만 빼왔으면 되지 박 씨를 왜 살해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반항하잖아요. 보통 한 대 맞으면 그냥 순순히 가방을 주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한 대 맞고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대 더 때린 것 뿐이에요. 네, 형사들이 이제 잠복 근무를 당시에 여러 군데에 나눠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진짜로 범행 당시 범행 실제 했던 그 순간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여자 혼자였고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을 노렸다. 그리고 도구를 직접 마련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앞서서의 그 자백을 하긴 했지만 범행들과는 일치하는 그런 범죄자의 행동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연결은 되죠. 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감시할 수 없는 네. 피해자들의 상황,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구는 늘 그냥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이런 비슷한 개념이겠죠. 네. 실제로는 쇠지만은, 근데 그게 쇠인지 알루미늄 어떻게 알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좀 달랐던 거는 이제 32살. 네. 나이가 좀 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32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재단 장사를,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저 옷 장사 비슷한 네네. 걸 하다가 아마 IMF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뒷식이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으면은 사실은 더 큰 돈을 노리거나 이렇게 그리고 특히 나이대가 32이고 장사를 해봤으면 사실은 이제 어떤 세상 어떤 사회적인 돌아가는 부분을 알면은 돈이 나올 구석을 알 텐데 여성들의 푼돈을 노려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연결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저도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이건 수사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돈에 많은 빚을 지고 도망 다녔는데 범행 자체는
실제로는 푼돈이란 말이에요. 모든 범죄 다 합쳐서 90만 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의 동기가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 혹은 다른 범죄를 하기 위한 예비, 즉 다른 범행을 하려고 했고 다른 범행과 관련됐는데 이 범행은 일종의 연습이거나 아니면 이런 다른 공범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냥 처벌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너무 이상한 건 그거예요. 새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얻은 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네. 방식 자체도 이상하고 채권자한테 시달렸는데 근데 왜 이런 범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약자인 여성을 공격하면서 채우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네. 거죠. 자기도 약자로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약자한테 해소하는 일종의 혐오 범죄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의 기소 방식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거죠. 이건 기소나 수사가 전혀 잘못된 거예요. 폭치기로 그냥 정의가 됐죠. 네. 네. 그러고 살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치사. 네, 치사가 됐으니까. 너 왜 사람을 죽였어? 아니, 전 살인 아니에요. 그냥 몇 대 때렸는데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이 인상적인데 채권자들한테 너무 뭐 시달려서 채권자들이 사람 풀어서 찾으면 자기를 죽이네 해서 자기가 무서웠다. 그러니까 자기 범행 물론 얘기도 했겠지만 자기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고 자기 나는 무서웠는데 또 자기는 또 누군가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그렇죠. 네.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묻거든. 너 왜 사람 그렇게 했어? 그럼 아니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2억 5천 했는데 내가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 이걸 또 그대로 형사들이 받아 적었다는 게 너무 이거는 수사 자체가 이거는 엉망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 야구방망이 2개 이렇게 준비했는데 겨우 지나가는 여자를 때리려고 돈 하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이게 7명 중상에 빠뜨렸고 1명을 살해했습니다. 결국은 이 김 씨. 피해자들에게서 총 89만 원을 빼앗았고요. 그 돈으로 이혼해서 떨어져 지냈던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준 게 전부라고 이제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사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실패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판사들 생각이 되게 해괴하죠. 예. 네. 지금 한 명의 여성이 죽었고요. 나머지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갖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은 다 인생의 큰 네. 목숨도 잃었고.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안타까워하네요. 네. 가해자를. 아니 사업에서 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판사입니까? 이 판사는? 네. 15년형이면 이 사람이 32이에요. 47에 나오죠. 2019년에 이미 세상으로 나와서 지금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 사람은 뒤에도 다른 범행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이 범행 아니라도 네. 이 앞이나 뒤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수사도 엉망이고 네. 재판은 더 엉망이고 판결은 아주 개판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후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범인은 만일 이 방송이 본인도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듣거나 할 테니까 뭐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속으로 이 사람이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판사 잘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진술을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팟빵이라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심지어 크라임을 계신 분도 있는데 팟빵은 플랫폼 이름이고요. 그 플랫폼 앱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되는 방송 중에 하나가 크라임입니다. 네, 저희 크라임을 그 링크를 아래 주소란을 통해서 링크를 타고 오시면은 크라임에 지금 2016년부터 방송되어 있는 많은 프로파일링 컨텐츠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더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넘어오셔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